저는 그 김진표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재명을 계속 비토하고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몇 건의 이 정권 하수인들이 보이는 난맥상, 그리고 2부에서는 그 김영환, 김부선, 공지영, 이창윤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복기해보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조미 관계, 그리고 경향 연합 기레기들의 한심한 기사를 하나씩 지적해보겠는데요. 네. 김갑수 TV에서 그 이재명 사건 문제를 너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을 피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최소한도로 지난 지방선거 6월 13일을 기점으로만 하더라도 그동안 반년, 거의 6개월 동안이나 수만 건의 기사를 양산하면서 이 이재명 지사를 흠집내는 네. 작태를 계속 보여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비하면 지금 방어하는 기간은 불과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면면, 김영환, 김부선, 공지영, 이창윤을 비롯해서 궁차싸, 그리고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그 무리수와 범법, 이런 사실에 대한 응징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를 여전히 이 사회는 잘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좀 지겹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제대로 된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 특집으로요. 번외. 네네. 번외 특집으로 지난번까지 우리가 그 유시민을 역사에 남긴다 1부, 2부, 3부, 4부를 내보냈는데요. 그 4부까지도 예정했던 양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건 그 유시민 선수의 그 전력이 그만큼 화려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유시민을 역사에 남긴다의 완결판이 될지, 아무튼 그 마지막 제 5부가 되겠습니다. 촉새무민, 유시민의 입은 왜 줄창 열려 있나. 출장. 상당히 이렇게 고심한 제목입니다. 네. 몇 번 제목을 고쳐봤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종화 선생님 그 방송 내용이 갈수록 좀 예리해진다는 이 주변 평이 오고 있습니다. 강명기 선생님은 또 이제 아주 굉장히 활기차고, 그다음에 이제 티없어 보인다는 그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하실까요? 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감기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해야죠. 강명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강명 선생님, 우리 1부 순서를 먼저 한번 불러주시죠. 자, 1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표의 이그러진 자화상, 이재명 비토로 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난맥상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비극적인 세계 기록 고공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진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그 친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지체되고 있죠. 강명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강명 선생님, 우리 1부 순서를 먼저 한번 불러주시죠. 자, 1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표의 이그러진 자화상, 이재명 비토로 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난맥상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비극적인 세계 기록 고공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진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그 친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그 금융위 부위원장을 자르라고 연판장을 돌린 여 의원 20명. 이 기사는 거의 보도가 안 되다시피 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친문인사 김정호의 공항 갑질과 자한당의 민경욱이죠. 예. 민경욱의 아주
공중 도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민폐 행위. 이런 걸 좀 다루면서 동시에 그 드루킹 그 재판에서 구형이 떨어졌죠.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볼까 그럽니다. 네. 참 이 비극적인 그 세계 기록이 그 달성이 됐어요.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예. 노동자들이 그 세계 최장 기록을 달성했다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네. 이 고공농성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이름은 그 박준호하고 홍기탁 두 노동자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25일 예수 탄생일 날 바로 이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웠다. 참 여기서 그 기록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좀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스타플렉스라고. 플렉스라는 예. 이게 파인텍의 모회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인텍 소속이 있는 직원이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회사가 나서 가지고 그 해놨던 약속을 완전히 그 오리발을 내는 식으로 된 거죠. 한번 네.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농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예. 파인텍 노동자들은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7년 11월 22일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서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홍기탁 전 회장과 그 지회장이죠. 박준호 사무장 등이 그 회사 사측 대표인 김 대표, 사측 대표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 협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11월부터 굴뚝 농성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총 지금 그 408일 그 전에 이제 또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었죠. 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먼저 했던 분은 차광호 씨인데 이분은 2014년 4월 27일 날 스타케미컬 공장 45m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였고 모기업 스타플렉스가 고용을 승계하고 단체 협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408일 만에 농성을 끝냈던 건데 네.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조차도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회사는 공장 폐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아예 못 본 채 외면하다가 이게 세계 기록을 깼다는 식의 각종 언론들의 보도가 따르자 지금 노사 협의를 새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날이 추워지니까 더 그 이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이런 일들이 그 끝을 맺을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적인 고공농성이 네. 뭐 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11년인가요? 2012년에 희망버스 들어보셨죠? 네, 희망버스, 김진숙 씨.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때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동안 크레인에서 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이었던 한규엽 최정명 씨가 서울에 있는 인권위 네. 구 옥상에서 인권위 건물 옥상이었죠. 364일. 시청 그 오른쪽에 네네. 있는 건물이었죠. 서울시청.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전주시청 조명탑에 올라서 480일이 넘도록 고공농성 중인 택시 운전자,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더 오래가 되겠네요. 480일이면. 근데 이제 두 달 앞선 이분은 이제 분이시죠. 언론에 조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일 됐을 때 농성한 지 또 300일이 됐을 때도 이제 그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언론의 노출 주목을 덜 받으니까 480일이 넘었는데 그렇군요. 네, 전주시청 앞에 있는 조명탑에서 지금 481일째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산학금제 폐지와 택시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그 김갑수 TV에서 진행하는 백권대학 제3차 학기 신입생 모집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권대학은 2018년 3월 11일 개강해서 지난 12월 16일까지 28강 수업을 이제 마치고 1월 수업과 2월 세 차례 수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학상장, 개혁적 사고, 자주적 의식, 그리고 침묵과 우애를 다지는 우리 백권대학에서는 100종의 책, 160여 권의 책을 공부하고 비평하고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제가 쿠바, 우리 네. 쿠바 여행 일정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발표 몇 수업을 분이 하죠. 발표 수업을 하고 그것을 김갑수 TV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선을 보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1월 6일은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1월 20일은 발표 수업, 그다음에 2월 달에는 2월 10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학기가 종료되고 3차 학기는 내년 3월 3일에 개강을 하죠. 네, 333. 네, 매주 1, 3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서울 강남 토지 컨퍼런스 서초구 강남대로 441번지 서산빌딩 9층인데요. 이 위치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의 중간 지점이니까 바로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이죠. 그래서 3차 학기 일정은 2019년 3월 3일부터 8월 말까지고 학기 등록금은 6개월 24만 원입니다. 등록 방법은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의 수강생 명의 입금으로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김경화 교무님께 문자로 통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010-6307-5159죠. 네. 교실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30명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마감 정원의 60% 정도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본 논의로 들어가죠. 예. 김진표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 김진자 이 이름으로 시작되는 김진태, 이 사람들이 좀 김진표. 문제가 많아요. 네. 김진태가 있고 김진표, 김진표가 있죠. 홍준표. 뒤가 똑같은 홍준표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홍씨들은 대부분 표자를 끝나요. 그러니까 홍익표, 뭐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이 김진표가 다시 또 그 인터넷 매체 UPI의 그 회견에서 이재명 탈당이 최선이라는 이 말을 또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총리직에 상당한 이 총리직을 상당히 맡고 싶어하는 이런 또 의사를 피력했죠. 근데, 지금 이낙연 네. 총리가 탈없이 잘 있는데 네. 아무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각이? 그리고 이 사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 부총리. 부총리라서 총리 가고 싶은 건가? 그렇죠. 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총리직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너무 이러지 않나?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산파 역할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마다해서는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 총리를 하면 금방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세울 것처럼 또 얘기했죠. 네. 그래서 6개월 내에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 경제를 되살려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건 6개월 내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네. 무슨 서영교 의원식 해법을 제시했는데 아니 이재명이 서영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이재명을 서영교식 해법하면 지금 이 재판 받고 아마
오늘 낼 그 구형이 떨어질 김정수 지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다 그냥 탈 없이 지사직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동력을 잃을까봐 좀 걱정이 더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김정수 지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서영교 씨의 법원은 그러면 김정수 씨의 법은 없어요? 경우가 무슨 그래가지고 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반재명 동맹에 이재명 공적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죠. 전형적으로 좀 드러나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또 총리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 또 언질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차기 총리감이요. 총리감이요. 해가지고 이번 이재명 건만 잘 해결하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머리 나쁜 김진표 씨가 미리 그렇게 그 앞질러서 각을 잡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 이 전해철, 네, 안민석, 네. 표창원, 김진표 네. 이런 그 경기권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제 공직자들, 전직 공직자들이 로테이션으로 선수 교대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이 극장에 뭐 순서가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의 정기적으로 네. 잊을만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네. 이제는 처음에는 아주 극성을 부리더니 그러니까 김진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데 그 뭐 미국도 갔다 왔고 이 사람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노무현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지원부 장관을 했어요. 아주 막 관우는 대단히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 영통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재선까지 하면서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았고 최근에 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부터 이재명 지사를 네. 공격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그 유시민 씨에 대해서 논의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한국 정치인들의 이 말바꾸기와 그리고 강자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 같은 것이 유시민 씨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만 이 김진표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 2011년 6월 16일입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 하면서 실컷 김대중 때는 관직을 맡아서 했다가 참여정부가 되니까 김대중을 또 비난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궁지에 몰렸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 돼 저런 꼴을 당했고 저런 꼴. 저런 꼴.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2011년 6월 1일 이때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서 이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때 이제 원내대표였었거든요.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 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12년에 그 정체성에서 가장 열악한 후보들을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이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낙선되어야 할 이러한 후보들로 꼽았거든요. 그러면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한 인사들. 이런 자들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4.11 총선 심판 명단을 발표했을 때 3개 단체 이상 중복 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이 총 44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43명이에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비새누리당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인 김진표가 네. 뽑혔어요. 한미 FTI, 종편 출범 그리고 정교분리 위반 이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던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게다가 이 우리가 김진표를 대표적인 그 모피아라고 예. 하잖아요. 토건족을 비호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이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반되는 정체성을 갖고 예.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구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강력한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세상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사회주의 방법. 사회주의에서 뭐 분양이라도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일종의 거의 예. 이쯤 되면 이것도 종목물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론스타 투기도 방조해가지고 네. 경제부총리 시절에 그 외환은행이 투기성 자본 의혹을 받고 있던 론스타의 헐값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FTA도 또 적극을 찬성했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면 뭐니 해도 종교인 네. 과세를 예. 반대하는 사람. 교회 세금. 예. 이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 다녀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남경필 씨하고. 그렇죠. 예. 남경필하고 이렇게 짜옹해가지고 종교인 과세. 교회형 교회 동생. 네네. 유해 내지는 반대하는 짓거리를 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적폐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죠. 네. 그러면서 그 학생들 고액 등록금 때문에 그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자, 정체가 뭐죠, 이 사람?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나요? 다들 여권에서 알 텐데 뭐 경제부총리, 뭐 총리는커녕 공천도 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그 민주당 내 분위기라는 것이 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또 추동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다음 소식은 검찰. 지금 검찰이 친여권 인사. 친여권 피의자들, 고발된 친여권 피의자들의 순 피의자들, 고발된 친여권 피의자들의 수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예 그 국민들은 몰라요. 너무 미적대고 네.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렇게 빨대 피의 사실을 아침 저녁으로 공표하더니 이 수사가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니냐. 항상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표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송영교식 해법을 해서 서영교. 예, 서영교식 일단 나가서 잘못 뉘우치고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하거나 원위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네. 그다음에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인데요. 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검찰에 사건이 이첩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강금원 고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수사가 이미 됐는데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만 하고 있고 지금 기소를 아직 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작년 8월 아닙니까? 8월 27일. 예. 네, 너무 심하죠. 네. 그리고 한동안 그 상당히 그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인사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김기식 있죠. 네. 참 이 김기식 이 사람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참 그 했던 말들과 실제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났죠. 네. 김기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가성 외유 출장. 7개월이 넘는. 예, 수사 기간만 7개월이 넘었는데 뭐냐면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감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9박 10일 동안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대가성 외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거래소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그 다음에 또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서 중국, 인도 출장. 그래서 검찰에서는 6월 15일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조사 끝날 것 같은데 기소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이 외유 피감기관 막말로 피감기관 삥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처하는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30년 전보다 퇴보했어요.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0년에 자동차 공업협회로부터 경비를 받아가지고 9박 10일간 북미 지역을 여행한 혐의, 이걸 뇌물로 구속 기소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가 13대 국회 때 상공위 소속 이재근 이돈만 평민당 의원, 박진구 민자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는 이거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실형을 받았네. 현직 네. 국회의원이. 예.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직도 박탈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관례라고 해가지고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이거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 참 이런 것들도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 참 이런 것들도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다급한 수사. 예. 그리고 이 김기식이나 이 송인배한테 이렇게 미적미적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이러다가 슬쩍 없던 일로 하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김기식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고발해서 판결이 나야 재보고를 하든 말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좀 뭉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건 아직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네. 금융위 부위원장을 자르라고 여당 의원 2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렸죠. 연판장을 돌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지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해서 네. 이거를 민정수석실과 당내 의원들이 만류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청와대에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당내 내분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결국 회수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금융위 부위원장을 자르라고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지난해 7월 부임한 뒤 시민단체 출신 여당 의원들이랑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었는데요. 당내 네. 강경파 의원들은 특히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다. 네. 이런 이유로서 김 부위원장을 그 당시 이제 이 증선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연판장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분식회계 의혹을 최종 판단하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회의가 8차례나 열렸는데 증선위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감리해오라는 이제 재조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삼바의 그 분식회계 이것을 비호하고 묵인했다는 혐의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옆바탕에 돌려가지고 경제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그 여당 의원들의 저는 그 의기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들을 또 격려 고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 이 탈핵의 대상이 된 그 김 부위원장 역시 전형적인 그 모피아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 재무부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뭐 무슨 국장, 사무처장 핵심 자리는 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4일 날 그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도 차관급이거든요. 네. 이때도 재신임을 받아서 유임이 된 거죠. 네. 요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좀 기가 막힌 게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여전히 야당 시절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여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되는 게 여당의 습성인가 보죠. 제가 궁금한 게요. 여기서 김영범 부위원장이 잘못을 한 거냐? 아니면 연판장을 돌린 여당의 의원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건 뭐가 이게 되게 단순한 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면서 지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결정적인 것은 이 김 부위원장이 그 이른바 그 쌈바가 4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분식 회계를 했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외국 같으면 징역 2, 30년의 장기형이죠. 실제로 네. 실제로 그 옛날에 경남 기업에서 분식 회계를 했는데 그게 4억 5천인가 45억을 했어요. 실형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장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잖아요. 네. 근데 이 김 부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거래소에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 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 폐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리 상장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이른바 그 지침을 잘못된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 징계가 가해져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문책해야 된다는 소장 의원들의 이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불온한 항명으로 간주하는 이 민주당 지도부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또 전해철 전해철. 의원이 가담했는지 배운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인데 여당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전해철, 미안합니다. 아까 뭐 이제 김진표,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개혁에도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재명 이재명 지사에도 자꾸 태클을 걸고, 네. 발목 잡기를 하고,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성태, 네. 아구성태, 그 아구성태의 자녀가 네. 역시 또 그 KT. 특혜 취업 문제가 또 의혹이. 불거지자 때를 만났다는 듯이 김성태 특혜 의혹을 취업 의혹을 국정조사하자 하고 나섰다가 이쪽에서 함께하자 누구랑 함께하자고 했죠? 누구 문준용 씨 문준용. 건과 함께하자. 그러니까 또 슬쩍 어떤 걸로 하자. 공지를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사실 그 자녀 특혜 취업 같은 것은 그 20대 이른바 그 취준생이라고 하죠. 네. 그 취준생들의 그
삶의 의욕을 결정적으로 꺾어놓는 그렇죠. 그러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서 지 자식까지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취업까지 시키는 정말 이런 행태는 너무도 탐욕적이고도 비열한 행위죠. 그런데 지금 김성태 것도 흐지부지돼요. 네. 네. 문준용 걸 들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야 이거 어떻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 공정사회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그 정의사회 구현이 파출소 경찰서마다 다닥다닥 붙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민중의 지팡이가 또 붙어 있었어요. 네. 박정희 때. 그때부터 나온 네네. 말이군요. 민중의 지팡이.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조금 약간 가십성 사건이기는 해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공항에서 갑질을 한 그 김정호. 네. 네. 그 다음에 그 유권자와 대화 중에 침을 뱉었다는 그 민경우. 네. 그러니까 두 건이 동시에 터지니까 아이고 우리만 터진 것보다는 낫다. 아니죠.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 김정호 의원이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공항에서 이 갑질을 한 것보다도 그 닷새 동안 보여온 김정호의 행태가 더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사건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김정호가 국내선을 타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에다가 신분증을 끼워놓고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거에 응하지 않은 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지갑처럼 이렇게 열고 닫는 이게 네. 그런 핸드폰이 모양이죠. 네. 그거 노인네들이 하는 건데 그 김정호 나이가 있는 사람이 우리도 그냥 핸드폰 갖고 다니는데 네. 그 핸드폰 이거 지갑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것도 또 차이가 나더구만요. 조금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그런 건데 예.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신분증을 껴놨던 모양이죠. 예. 그 꺼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김정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조된 신분증인지 확인을 위해서 지갑에서 꺼내서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는지 보여달라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서 그 직원 데스크가 기다려달라. 있잖아요. 옆에 네. 데스크에 가서 찾는 도중에 이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화를 내면서 규정 빨리 찾아 하면서 여기저기 이 전화합니다. 새끼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이 너희들이 새끼들 뭐 어디서 대단하다고 갑질이야, 갑질이야.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문제인데 그 뒤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주 부정직한 모습을 보였죠. 네.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CCTV 공개될 것 같으니까 사과도 하고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적으로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 네. 그따위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아까 그 새끼라는 말을 한 건 같아요. 근데 마침 그 공항 그 보안 요원이 24살 먹은 그 어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청년이죠. 김정호 지 아들이 어디서 일하다가 무슨 공직자한테 그런 이 대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들은 꼰대들도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젊은이들도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잘 키워보니까 내 자식도 밖에 나가서 저런 짓 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묵인하거나 못 본 채 하는 수도 또 있는 게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신분증을 보여준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걸 왜 그걸 손가락이 없어, 뭐가 없어. 그걸 안 꺼내주면서 그걸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하니까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이 김정호의 이 의식 상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김정호가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초선 네. 이 김정호가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김정호가 문재인 대선 후보 농업정책 특보였었어요. 김정호가 뭔 농업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농업정책 특보를 냈으니까 지금 이 농민 정책이 지금 전혀 아예 실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호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역시 지금 노무현 재단 출신들이 너무 기고만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가 더 나쁜 것이 네. 아예 음모론을 이 노무현 재단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음모론을 많이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김해공항에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자기를 이게 죽이려는 그 음모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갑질 논란은 한국공항공사가 제보한 것이며 내가 바로 다음날 사과를 했는데 계속 키워나갔는데 의도가 있는 거다. 네, 김해 신공항 반대를 제가 가장 대척점에서 주도해 와서 이것에 타격을 주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음모가 있다. 자기 갑질을 부풀렸다. 네. 과장했다.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상임위가 그 국토위 소속인 모양인데 네. 결국 그걸 좀 물러나라고 하니까 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더니 결국은 오늘 그 사퇴했어요. 사퇴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가뜩이나 그 말 그대로 불 붙고 있는데 기름 부은 격이죠. 지금 아주 지금 그 민감한 시기인데 특히 그 20대 젊은이들. 네. 우리가 오늘 그 번외 특집에서 그 유시민 선수의 그 20대 발언을 네.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무현 재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네. 가뜩이나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렵게 만드는지 역시 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네.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민정욱이는 또 뭐예요? 민정욱이. 예, 민경국 의원은요. 그 이제 지역구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민정욱이 길에서. 지역구는 저 인천입니까? 인천 연수구입니다. 연수. 황우여 후임이죠. 그러니까 인천 성냥공장에서 좀 이렇게 조금만 예. 좀 가까운데 가깝습니다. 있죠? 예,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 19일 날 밤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제보한 이제 시민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다가와서 인사하길래 답하지 않았다. 안 찍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민 의원이 재차 2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정부에선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돌아서면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경욱이도 또 이 변명이 감기 좀, 때문에. 무개념 변명 아닙니까? 네. 네. 뭐라고 했죠? 뭐 왜 침 뱉는 게 비염 때문에 네. 침 뱉었다고 그래서 옆으로 했죠? 자기가 돌려서 침을 뱉었다고. 비염 걸리면 침 나옵니까? 이 침을 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미친개 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미친개가 이제 해가지고 여름에 침을 흘리잖아요. 그 거품도 같이 그래서 흘리죠. 예. 내가 광견병 걸렸기 때문에 침 뱉었다 하면 말이 돼도 이게 무슨 비염 걸렸으니까 비염 걸렸으면 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들 다들 이렇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면 그 다음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자 말씀대로 과즉 물탄개라. 잘못 있으면 곧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라. 바로 고쳐라 하면 되는 건데 인문교육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인성교육이.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리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은 12월 27일 늦은 오후인데요.
그 어저께 그 이른바 그 두루킹의 구형 공판이 있어가지고 네. 네. 7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 내일인데 김경수 지사의 그 구형이 떨어져요. 네. 그 김경수 지사는 지금 어떤 그 혐의냐면 댓글 순위 조작을 지시한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김경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제 기각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검은 그 징역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특검에서는 구형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이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아주 좀 첨예한 관심이 돼 있고 이 김경수의 재판은 뒤이어서 전개될 그 이재명의 재판하고도 연결시켜서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일 이 구형이 떨어지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섣불리 더 이상 언급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렵네요. 예. 그런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네. 국정원 그 댓글 조작, 요때 원세훈이가 3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 위반 사항으로만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위반 사항보다는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되는 위반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수십 배 네.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김경수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수십 분의 1의 가벼운 형을 받는다면 형을. 네. 근데 일단 그 유무죄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주